미국과 북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군사적인 해결책이 장전됐다면서 발언 수위를 한껏 더 높였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화염과 분노 발언의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거친 표현으로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 And they should be very nervous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Okay?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SNS를 통해 대북 군사 대응 태세가 완료됐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낸 겁니다.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사이 매티스 국방장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 American effort is diplomatically led. It has diplomatic traction. It is gaining diplomatic results. And I want to stay right there. 한편 미국 연방 하원의원 64명은 틸러슨 국무장관 앞으로 트럼프의 최근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전격적인 대북 타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미국 정가와 언론은 미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트럼프가 공격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의회 승인 없는 군사작전을 단행하자 1973년 전쟁권한법이 제정됐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만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벌였을 때 60일 내로 군사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 전쟁은 아니더라도 군사시설 정밀 타격 등의 단기전은 의회 승인 없이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트럼프는 이 규정을 활용해 화학무기 보유 등을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도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CNN은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의회가 말릴 능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 독자 권한을 이용해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군사이동 등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대북 타격이 정당 방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만약 미국 내부에서 필요한 절차만 마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도 독단적인 군사 행동이 가능한 건지 김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북한의 반격으로 한반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어느 당사국이든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협의하며 이를 위한 조치는 합의하에 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행동에 나서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한미동맹 체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체제를 미국 스스로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미가 충분한 협의 속에서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송영문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 가장 먼저 투입할 정예 부대들이 하강이나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안전이 걱정됐을까요? 북한은 부대 이름을 콕 찍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미군 장병들이 C-17 대형 수송기에 탑승합니다. 공중에서 한 명씩 내리며 하강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미 제82 공수사단의 작전 모습입니다. 이 훈련은 유사시 해외 지역의 병력을 긴급 전개시키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역시 전쟁 시 최우선 투입되는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입국해 한반도 산악 지형에서 예년보다 큰 규모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미 제25 보병사단 역시 대규모 공중강습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 병력들은 그동안 미군이 벌인 전쟁에 가장 먼저 투입돼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대들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10산악사단이 조선반도의 지형에 익숙하기 위한 산지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모하고 분별 없는 실전 행동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8월 중하순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별도로 이 병력들이 한반도에서 추가 훈련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북한 내부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대규모 집회나 매체 선전 등을 통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인민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광장에 운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하며 우리의 국방부격인 북한 인민무력성의 군인 집회가 열린 겁니다. 이 자리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명수 북한군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도 참석해 장병 결속에 나섰습니다.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중 집회에 이어 군인 집회까지 열며 북한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 정부 성명 지지 집회 사진을 4면에 걸쳐 게재하는 등 결속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공화국 성명을 담은 지난 8일자 노동신문을 군용 헬기에 실어 각 지역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실릴 때를 제외하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인 장면을 잇따라 연출하는 데에는 대외적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국면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을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사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하면서 양국의 긴장감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외교 라인이 수개월 동안 평화적 해결을 위해 비밀 접촉을 해왔다고 미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역류된 미국인을 송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해당 언론에 밝혔습니다. Well, in recent month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ho don't have formal diplomatic ties, have been maintaining quiet contacts. 양국의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로 일명 뉴욕 채널이 재개된 겁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에 속도를 낸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양국의 비밀 접촉이 극적인 대화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도발하면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사일의 예상 경로 아래 놓인 일본은 급해졌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중국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북한 정권에 전복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이를 막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에도 중국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만 하는 것에 그친 중국과 달리 일본은 미사일의 예상 경로에 놓이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페트리엄 미사일 발사대 4기를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시마 등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패트리엇은 고도 40km 이하에서 정미사일을 맞춰 요격하는 포대로 혹시라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自衛隊に必要な体制を現在も取らせておりますが、その具体的対応については明らかにすること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 다만 괌으로 가는 미사일을 일본 이지스함 미사일 SM-3로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4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일정 없이 북한 상황을 이의주시한 가운데 물밑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이 소통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커지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정 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의 접촉 사실이 공개된 건 지난 3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속에서 대북 운전론이 힘을 잃고 코리아 패싱이 계속된다는 우려를 없애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국은 수시로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통화 사실을 공개했을 때만 소통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결국 어제 저녁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7일에 임명된 지 나흘 만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어제 사퇴의 글을 남기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차관급인 박 본부장은 사퇴의 글에서 11년 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주동자나 적극적 가담자로 표현되는 건 부당하다며 억울함도 토로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내고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면서 황우석 연구를 지원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인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셌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네이처 같은 해외 언론이 취재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박 본부장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 사퇴는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한 주요 고위 인사 중 첫 사례입니다. 박 본부장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는 자진 사퇴 의사를 존중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최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을 금지시켰죠.
이번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 회고록의 인쇄 압류에 나섰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택시 운전사입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진압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영화가 날조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거나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광주지법은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 사실을 담았다며 출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회고록의 인쇄를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업체 시공사부터 부동산까지 추징했지만 턱없이 모자라자 결국 인쇄 추징까지 나선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만 환수된 상태입니다. 검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다음은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공사장에 세워둔 굴착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는 등 전국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굴착기를 향해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오후 7시쯤 부산 지사동의 한 공사장에 세워둔 굴착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착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붙은 차량 보닛에 소방관들이 물을 끼얹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에 불이 붙어 차량 보닛이 소실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히 빠져나왔고 소방당국은 엔진룸 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서울 논현동의 15층짜리 오피스텔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오피스텔 내 화장실과 거실 일부가 탔고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내 환풍기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1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다쳤다고 이집트 보건부가 밝혔는데요. 현지 방송은 고장이나 철로에 멈춰선 열차를 다른 열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달려오다가 충돌한 것 같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고 동영상을 보면 기차의 객차 2량과 엔진차가 심하게 훼손된 채 선로를 이탈했을 만큼 충돌은 강력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 봐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 둔기를 든 남성이 후다닥 달려갑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행인들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되돌아 걷더니 쓰고 있던 봉지를 벗어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서울의 유명 사찰 인근 공터에서 한 여성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2달 전부터 이 여성을 스토킹하던 50대 남성 강모 씨가 벌인 폭행이었습니다. 강 씨의 폭행은 이를 말리던 여성의 지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머리 2대 맞은 게 때문에 다리 한 짝을 잘라서라도 데리고 살겠다. 그건 일반적인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소위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여성은 손가락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봉변을 당한 지인도 당시 충격으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1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던 강 씨는 주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이 새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그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런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럼에도 스토킹을 하다 걸리면 받는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급하게 뛰쳐나가고 흉기를 든 남성이 빠르게 뒤쫓습니다. 주차장에 넘어진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요하게 스토킹하던 남성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 중 51건이 살인미수, 강간, 납치 등과 같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취급돼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이나 구류가 전부입니다. 호주 등 외국에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인 셈입니다. 개인 간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범죄로서 좀 인식이 되고 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는 지난 15대 국회부터 11건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7건이 폐기됐고 계류 중인 법안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법이 외면하는 사이 스토킹 범죄는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보험금 13억 원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전처와 아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익사사고로 위장해서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 지난 6월 22일.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58살 김모 씨. 이혼한 전처 53살 변모 씨와 20대 아들, 지인까지 함께 놀러온 상황이었습니다. 울기는 뭘 자기 남편만 그 119 타고 혼자 보냈어. 그게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그런데 사고를 조사하던 해경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김 씨 명의로 1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가 가입돼 있던 겁니다. 해경이 사고 당일의 물때를 감안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성인이 익사할 수 없는 10cm 미만의 수심이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숨진 김 씨가 발견된 장소에는 이렇게 갯바위가 곳곳에 있어 시신이 떠밀려올 수 없습니다. 해경의 추궁 끝에 변 씨와 아들은 바닷물 속에 있던 김 씨를 강제로 수면 아래로 넣어 익사시켰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알리바이나 이런 게 다 맞게 자연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해경은 전처 변 씨와 아들에 대해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골프장에는 난이도와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서 모래로 된 벙커와 워터 해저드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전국의 골프장을 돌면서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년마다 연못에 빠진 공을 수거하는데 개수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10만 개 이상 나오는데요. 수거해보니까 한 2만 개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37살 김모 씨 일당이 한밤중에 몰래 골프장에 들어가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친 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맨몸으로 농약이 섞인 연못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생기자 이런 잠수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개월간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12만 개가 넘는 골프공을 훔쳤습니다. 훔친 공은 실내 골프장 등에 되팔아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 팀은 전북, 충남을 주로 주 무대로 활동을 했고 다른 한 팀은 전남, 강원, 경북을 상대로 경북 지역을 돌면서 골프공을 조치한 것입니다. 골프장도 규모가 큰 곳이 아닌 소규모 골프장만 범행 장소로 택했습니다. 중개홀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치는 사람들이 치는 거지고 나인홀짜리는 머리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해저드에 많이 빠져요. 경찰은 김 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밤 막차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청년이 쓰러졌는데 승객들이 합심해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노선을 이탈해서 곧장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승객으로 가득 찬 시내버스 안.
자리에 앉아있던 한 20대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의식을 잃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한 여학생이 이런 사실을 주변 승객들에게 알립니다. 버스기사도 차를 멈추고 상황을 살피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동시에 승객들은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버스기사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19 구급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래 노선을 이탈해 인근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119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병원을 가는 게 옳을 것인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내가 빨리 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됐고 다행히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호흡이 돌아왔나 그래가지고 팔이랑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다음에 괜찮냐고 정신 차려보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도 봐주고. 병원 응급실로 직행한 버스 덕분에 이 남성은 치료를 받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막차 버스를 탄 승객들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혹시 요즘에 액체 괴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못 만들었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촉감이 부드럽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액체 괴물입니다. 인터넷에 각종 제조법이 나와 있고 실제 제조도 간단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화학물질인 붕사와 물감, 치약 등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물질을 마구 섞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이 올라 있고 미국에서는 액체 괴물을 만들던 10대 소녀가 양손에 3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액체 괴물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미 제 손과 얼굴에는 적지 않은 양의 화학약품이 묻었습니다. 붕사를 액상에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액체가 굉장히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굳이 액체 괴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장갑을 끼거나 보호경을 쓰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은 섞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에서 첫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규제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 공덕역 인근에 들어설 한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서울에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첫 분양인데 하루 2,000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찾았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7억 원 후반대로 주변 새 아파트보다 1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영향 등의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왔는데 이제 대출 조건들은 저희가 좀 둘러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좀 주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대출과 청약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은 10,000명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남양주는 고강도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이곳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도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우선 파리 부동산 대책 있고 나서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중도금 대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거란 분석 속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만든 경북 영주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썩은 물이 흐르면서 낙동강 정화는커녕 주변의 하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주댐 전체가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를 넣어 녹조를 줄이는 폭기조도 가동했지만 댐 아래 하천까지 녹조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호수 전체가 시커멓게 변했고 검은 물길은 5km 떨어진 낙동강 지류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쉽게 말하면 현미성 이제 분해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냄새도 풍기면서 강으로 이제 그대로 유입되어서 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영주댐 인근 내성천으로 가봤습니다. 금빛 모래톱과 바닥까지 보이는 일급수로 비경을 자랑하는 내성천인데요. 강바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강바닥 전체가 온통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심한 곳에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하나로 1조 1천억 원을 들여 영주댐을 만들었는데 수질 개선은커녕 댐마저 오염된 겁니다. 처음 토지가 이제 말 그대로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비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한 전문가는 영주댐 상류의 가축 사육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5,000마리로 소양강댐, 대청댐보다 6배나 높아 매년 녹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축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댐을 만들면은 당연히 생깁니다. 이제 하류에 내려가서 녹조 현상이 좀 더 빨리 성장하거나 더 많이 성장하는 촉진 역할을. 더구나 물을 가도 수질을 개선하기엔 영주댐에 물마저 적어 매년 수천만 원의 수질 개선 비용만 더 들게 생겼다는 비판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마트 휠체어부터 실내에서 움직이는 태양차까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창의력을 뽐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리모컨을 누르니 휠체어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어떤 책상에도 맞춤형입니다. 태국 초등학생들이 만든 스마트 휠체어. Endowed by school and electric motor system. It can go down to the floor. 창의성을 겨루는 청소년들의 올림픽.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 주관으로 올해 2회를 맞은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는 16개국 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발명 왕중왕전과 창의력 팀 대항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발명대회 수상작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이디어를 추가해 새로운 발명품을 내놨습니다. 안 쓰는 재활용품, 그러니까 지금은 전동 스쿠터를 재활용하여서 지금 태양광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미래 사회에 걸맞은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회의 목표입니다. 제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의 핵심에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기량도 겨뤄보고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어 세계 청소년들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주목 입어반 시간입니다. 평생 피만 뽑히며 사는 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혈견 학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도 헌혈을 하고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견들이 비위생적인 철장 안에서 대규모로 집단 사육됩니다. 동물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이른바 공혈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혈견이나 공혈묘들의 피를 뽑아 전국의 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동물병원으로 보내진 혈액은 이런 수혈용 팩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다양한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수혈 치료의 필요성도 점차 커져가는 상황.
교통사고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전염병이 걸렸을 때 수혈이 어떤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공혈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들도 헌혈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헌혈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장비가 병원마다 다 없어요. 이에 따라 국회에선 정부가 동물의 혈액 나눔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동물 헌혈을 확산하도록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좀 혈액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또 사람에 대한 헌혈처럼 동물 헌혈을 했을 경우 의료비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결손 아동을 돕는다면서 기부금 128억 원을 모집한 후원단체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단체 임원들은 128억 원 가운데 2억만 기부하고 모두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샀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후원단체 사무실입니다. 한쪽 벽에는 집중 콜타임이라고 적힌 시간표가 붙어 있고 책상에는 후원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후원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후원단체 회장인 50대 윤모 씨는 이런 콜센터를 전국에 21곳 차린 뒤 불우아동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었습니다. 선생님 살고 계시는 가까운 지자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추천을 통해 올라온 아이들 중 어려운 한 아이 선정을 해서 도와주시는 거세요. 이런 안내 문구에 속아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5천 원에서 1,600만 원까지 모두 128억 원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된 돈은 2억 원뿐이었고 나머지는 윤 씨를 포함한 후원단체 임원들의 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모금된 128억 원을 이용해서 벤츠 등을 구매하고 해외여행, 골프여행, 노트여행 등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기분에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정말 3년 지나서 이러니까 굉장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은 후원단체 회장과 대표에 대해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 전반부, 중반부까지 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미국과 북한, 말싸움, 강대강 국면, 거의 전쟁 직전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이나 지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 대장의 발표. 우리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괌도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정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He has been very threatening beyond a normal statement. And as I said,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Thank you. 도발 책동을 단호히 쥐부셔버리고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자, 보신 대로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이 미국의 상황 자체가 보면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하겠다.
라고 이제 아마 협박을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북한이 이제 화성 12형을 통해서 괌에 대한 이제 4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고 네. 그 시점과 그다음 방식, 궤도까지도 지금 어떤 설정을 한 그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미국 쪽으로 봐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어떤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보면 지난 1994년도에 영변 핵 발전소에 대한 이제 북폭 이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클린턴 전 대통령 때. 그때 상황과 이제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보면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 지금 어떤 분위기를 최고조로 띄우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공격 어떤 준비 단계까지 갔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염과 분노라는 정말 어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네. 굉장히 그 극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정말 큰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암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보면 네. 그 수위로 보면은 이제 거의 그 고조에 달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조만간 이제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21일부터. 된다고 할 때는 사실 이제 북한이 설정한 이제 8월 중순의 어떤 공격 어떤 계획 이것도 이제 임박해지고 있고 네네. 그래서 8월 위기론이 상당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발언 말고도 트럼프의 발언이 또 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오늘 시진핑과 통화를 하겠다. 내가 평화적 해법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의 의미 또 그런 의중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결국에 북한과 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어떤 설전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정말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나왔는데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추가적인 도발을 더 했을 경우에는 중국 입장으로서 더 이상 북한을 지켜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북한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대북 제재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도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안 결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실제 공격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보다는 미국을 협박을 하는 그 말로써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북한이 도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대북 제재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군사적인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군사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중국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현재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약간 극중에서 연극을 네. 하듯이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화자 자체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석에 앉아있는 중국에 대해서 실제 중국이 뭔가 좀 나서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어제까지는 굉장히 센 발언들이 나왔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나만큼 평화적인 해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어떤 제재를 끌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설전 자체가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전쟁이 임박해서 나오는 그런 발언은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싸움에서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말싸움에 그칠까요? 아니면 진짜 군사 대치로 치달을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떤 전쟁이라는 게 사실 예고하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주변적 객관적 상황을 보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처한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대부분 군 장성 출신입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지금 안보보좌가 아니라 전부 다 해병대 장군 출신들이에요. 네. 자, 그렇다 보면 실제로 미국의 예전의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함께 우려지면서 어떤 강원 양면책을 썼다라면 네. 지금 미국의 어떤 내각과 지금 참모진들의 분위기는 강성기조 일격이 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다들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이라든지 아프간 전쟁에서 네. 전쟁을 직접 경험해봤고 폼페이오 지금 CIA 국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외부적인 어떤 걸 통해서 풀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예전같이 뭐 핵과 미사일이 어느 수준이 달았다는 건 아니라 최근에 미국 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를 이뤄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ICBM과 그 다음에 핵탄두를 가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미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한반도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즉,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공격받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가정을 하고 계획을 짰다라면 지금은 미국 본토가 어떤 위협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응과 지금의 대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지금 어떤 상승세를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양측의 조금의 어떤 잘못된 사인이나 잘못된 어떤 충돌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실적으로 참화로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의용 안보실장이 처음에는 뭐 내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게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라고 한 이야기 자체가 그만큼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예전과 같은 똑같은 문법으로 저는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현종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주변에서도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은 청와대가 좀 안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동맹국 국민들이 태어난 게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합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결의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신중하길 바랍니다. 네, 청와대 뭐 한라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말폭탄이 시작된 지 이틀 뒤에야 이루어졌다. 좀 안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야당의 저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은 온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를 고려해 놓고 무엇인가 대처를 취하는 게 맞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라든지 국가로서 뭐 군대로서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태세는 확실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마치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임박했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평온 생활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뭔가 불안감을 부추기는 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북핵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1, 2년 사이에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건 아니라 90년대 후반 말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고 지금 유엔에서 대북 제재안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짐이나 이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해야 될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는 이 전쟁 위기를 좀 쿨다운 시키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긴장감을 낮추는 그런 어떤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바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강도 높은 비판과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실효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 조금 긴장감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이런 인식들도 또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메르켈 총리도 이런 어떤 북한과 미국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또 중국도 한국시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 태세에 대해서 점검하고 여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온당하고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 시국에 필요한 것은 전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발언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북미 간에 있는 이 네. 긴장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가장 고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아무 말도 없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차를 운전해야 될 운전수가 휴가를 가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저는 좀 이해해야 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주무장관이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그럼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든다라 보거든요. 자, 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지금 국정 방침이 휴가 가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안보 상황이 생기면 그게 주무장관들은 거기 국민을 대신해서 그걸 대처해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장관이 이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좀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의 대응이나 보면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이거는 내부용이다, 전쟁이 아니랄 것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벼랑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도 지인들이 저한테 자꾸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묻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응 방침 자체가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국회 국방위가 열렸습니까? 정보위가 열렸습니까? 하나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대변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자, 이런 상황도 국민들도 어떻게 볼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북미 관련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임명 70분 만에 황우석 지원으로 이제 논란이 됐다가 한 97시간 뒤에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공과 과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압박에 사퇴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계기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박기영 본부장은 사실 그때 황우석 사태 당시에 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네. 그때 상황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박 본부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광학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인사를 일단 본부장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 논란 자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물론 본인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처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처벌되지도 않았고 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 11년 뒤에 이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인사의 시스템이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 다 있을 텐데 왜 걸러지지 못했냐는 것이죠. 네. 자, 대통령이 물론 뭐 내 캠프에 들어와서 일을 했고 해서 잘 알아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 참모들이 분명히 몇 사람한테만 다 물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문제를 이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네. 발표했다는 사실은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 자체가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이런 상황을 판단한 것이고 네. 또 관련 학계라든지 이런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 문제가 단지 그냥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거는 인사 시스템에서 뭔가 좀 중요한 지금 하자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지만 이 황우석 사태 때 지금 책임이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이런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큰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건가요? 단순하게 그 황우석 사태 사건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과학계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것을 더 넘어서 사실상 이 박기영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황우석 교수의 논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참여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실제 기술적으로 논문적인 어떤 검증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박기영 교수가 했던 역할의 담당은 연구 윤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 윤리와 관련된 부분을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검토하는 거였는데 실제 작성된 보고 자체가 없었고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으로 사실상 황우석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에 있어서 단순한 간접적인 어떤 관리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담자, 뭐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과학기술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추천위원회가 뭔가 검증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막바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경기 서부 지역과 충청 곳곳,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1도로 낮 동안 뜨겁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가 31도, 창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과 광복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